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1월 23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영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용훈입니다. 자, 오늘은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 종로구 제동과 서초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재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지금 증인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초동에서는 오후 3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한 분의 재판이 지금 오늘 동시에 제동과 서초동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미래 권력 지형도 상당히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선은 두 군데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요, 일단 제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자,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탄핵 소추가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4대4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곧바로 업무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해온 줄 탄핵에 대한 심판이 오늘 내려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논리로 4대4로 기각이 됐는지 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전 공수처가 이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로 넘겼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겠죠. 근데 공수처가 참 기가 막힙니다. 술판을 벌이질 않나. 참 해온 짓거리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늘 참석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신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당시 최상목 대행에 건네진 쪽지. 과연 이게 누가 작성을 했고 누가 전달했으며 어떤 내용일까?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었고,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이 잠깐 보자고 불러서 참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옆에 있는 실무자가 본인에게 A4 용지를 전달해서 받았다. 그 내용이 세 가지의 어떤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 세 가지의 내용 중에서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예산을 준비하라라는 항목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 윤 대통령은 지난번 헌법재판소 이 증언에서 본인은 잘 모르겠다. 김용현이 했나? 뭐 잘 모르겠다. 본인은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잡아댔습니다. 왜냐하면 이 쪽지가 결국은 이번 그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이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현재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인가에만 문제에 국한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가장 이제 위헌의 징표로 두드러지는 것이 국회를 봉쇄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에 보면은 국회의 예산을 끊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헌법에 있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현재는 이것만으로도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려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틀 전 화요일 그 윤 대통령이 처음 출석한 그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문영배 권한대행이 바로 이 부분을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 대리인단은 그 증인신문의 순서를 김용현 장관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도록 앞당겨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출석해서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속보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문건은 내가 작성했다. 그리고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 국회 측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국회 측의 반대 신문 그리고 또 그 헌법재판관들의 직접적인 질문이 이어졌는지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전해지지 네. 않고 근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 뜨는 거는요.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측 증인 신문은 거부를 했답니다. 거부했대요? 예, 사실 왜곡에 우려가 있다. 아하. 방금 해서 1분 전에 떴네요. 네, 그 거의 뭐 질문을 하더라도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즉 결국은 오늘 김영현 전 장관의 어떤 증언은 윤 대통령과 코드를 좀 맞추는 그렇죠. 증언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비상입법기구라는 명시적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김영현 전 장관 측은 그게 아니다.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옛날 국보회처럼 이런 기구가 아니고 무슨 예산 관련된 그런 긴급 한 것이다. 이렇게 네. 또 말을 돌리고 있어요. 예, 말을 돌리고 있는데 자, 그거는 지금 김영현 측에서 내세운 논리가 이겁니다. 지금 이제 계엄령은요. 헌법 77조에 나와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보면 77조 1항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이제 계엄법도 있죠. 이건 이제 계엄 조항이에요. 네. 근데 이제 김영현 전 장관 측에서 얘기하는 비상 입법 기구의 근거는요. 네. 77조가 아니고요. 그 하나 전인 76조예요. 네. 근데 76조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는 게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를 전격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긴급 재정명령인가요? 예, 그런 거죠? 긴급 재정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근거가 헌법 76조입니다. 요 1항을 읽어보면요. 네.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가 있다.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선언을 했을 때 요게 이제 요 헌법 76조 1항 비상 경제 재정 명령, 네. 비상 재정 경제 명령 요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국회로부터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사후 승인요? 예, 사후 승인 저 사망에 나오잖아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데 김영현 전 장관의 논리는 요걸 하기 위해서 한 거래요.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 왜 비상 입법 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리적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비상 재정 경제 명령을 발동하려면요. 대통령이 맘먹고 하면 되는 거예요.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송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김영현 전 장관 측에서 비상입법기구라는 명시적인 단어를 세 번째 항목에 썼지 않습니까? 자, 그걸 본인이 작성했다라고 오늘 인정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변호인 측이나 본인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그거는 국보에 같은 비상입법기구가 아니고 아까 지원님이 설명했던 뭔가 재정 관련된 이런 명령이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그냥 비상계엄 없이도 대통령이 선포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헌법 76조에 근거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네. 비상 입법 기구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비상 입법 기구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기능이 정지되거나 국회가 해산됐을 때를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유력한 표현이거든요. 옛날 예를 들면은 국보위죠? 그렇죠. 1980년 국보위라든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961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상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쪽지는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받을 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12월 13일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상세하게 답변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증인으로 나오는 상황을 참 바라지 않습니다만 네.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본인이 그 당시에 어떤 설명을 들었고 뭐라고 인식을 했는지에 관해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최상목 대행의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은 증언을 거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몇 판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표현이 긴급재정경제명령 때문에 쓴 것이다라고 하는 김용현 전 장관이 그 주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근데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이게 만약에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되면 이게 내란죄를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를 완전히 해산시키고 사실은 새로운 어떤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렇게 만약에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그 정도 상정을 되면 이게 지금 본인들이 내란죄가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을 자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형법 91조 2호에 보면은 그 내란죄를 구성하는 요건 중에 그 목적으로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네네.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도 그렇죠. 포함합니다. 그 네. 정지시키는 것이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라도 못하게 하면은 그게 결국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의 기능을 잠시라도 정지시키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구로서 비상입법기구를 두려고 계획했다면은 네. 그것처럼 국헌문란의 목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가 더 있겠습니까? 참 우리 국민들 정말 법 공부 너무 열심히 요즘 해야 될 그리고요. 것 같아요. 이제 저기 감독님 혹시 그 최상목 쪽지 뭐 있으면 사진 있으면 아마 사진 있으면 하나 MBC가 아마 입수한 사진. 그 1, 2, 3이 있잖아요. 네. 비상입법기구란 거는 세 번째에 나오거든요. 근데 두 번째도 어떻게 되냐면 국회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을 다 차단하라고 끊으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뭐 국회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인건비 이거 다 끊으라고 그런 그게 거예요. 매달마다 정산되는 그게 거예요. 국회 운영비라고 하는 네. 건데 이거는 이제 매달 국회 사무처에서 기재부에 신청을 하면은 그냥 거의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다 끊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전에 우리 송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헌문란의 목적인데 그 구체적인 이제 양태로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을 때 네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는 당연히 헌법기관이니까. 네. 그러면 자금을 다 차단하는 거는 그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3번의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요 6글자가 가장 자극적인 건 맞아요. 네. 그러나 그 2번 있잖아요. 네. 국회로 들어가는 모든 돈줄을 다 끊어라. 그것도 국회의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적 기계를 보면 그게 뭐 1, 2, 3이 있습니다. 1, 2, 3 항목이 있는데 결국 그런 거죠. 국회로 들어가는 어떤 돈을 끊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책, 예비비를 예비비를 편성하라라는 거라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있는 국회는 활동 정지를 시키고 그렇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근데 이건데 이제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쪽지가 꽤 문제가 된다는 걸 뒤늦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윤 대통령도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두지 않다가 이게 내란죄가 이제 만약에 적용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하니까 말을 싹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저는 바꾼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날 사실은 최상목 대행이 가장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경제 다 망칩니다. 대통령한테 적극적으로 아주 반대 입장을 많이 표명을 했어요.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다시 불러서 그거 좀 참고해. 그러면서 실무자가 쪽지 준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냥 넣어왔다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걸 증거로 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일단 이 구상 자체는 보면 결국은 이제 뭐 대통령이 겁을 줬다, 평화적 계엄이다, 뭐 등등 이런 주장을 맞게 하기 위해서 그거 별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저기 보시면 나와 있죠. 기획재정부 장관. 저게 이제 외교부 장관한테도 쪽지를 줬다는 게 어제 이제 그렇죠. 시인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관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딱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저게 정말로 그 금융실명제 때 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냥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동하려고 한 것이면요. 그거 물론 자문하는 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분들 뭐 회의비, 간담회비 정도는 기획재정부 장관 수준에서 따로 무슨 예산을 편성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건 정말로 국보위나 국가재건 최고회의 같은 입법 기구를 하나 창설하려고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 정도 돼야지 사실은 경제부총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정도의 그런 단위와 크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오늘 주장이 상당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주장이 아니냐 저는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지금 국회 쪽 반대 신문을 거부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통상 이런 경우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그 증언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 앞에서 한 게요. 그렇죠. 그렇죠.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법원이 그 증거 가치가 있는 증언으로 채택을 해서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겠습니까? 지금 보니까요. 김용현이 지금 뭐 이 국회 쪽 증언 번복을 증언을 거부한다는 지금 속보가 거부하겠다. 그래서 지금 휴정을 했답니다. 휴정을 했다고 그러네요. 휴정. 예.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측의 반대 신문은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이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그것은 본인이 결국은 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던 것을 다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나오는 속보는 이제 변론을 속결했는데 번복했다. 다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번복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송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게 그 이야기가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쪽 질문을 안 받으면 네가 저쪽 질문한 것도 다 이거는 뭐 소위 나가리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쓸 수 거예요. 없다시피 네. 되는 겁니다. 그 김용현 전 장관도 그런 부분을 인식을 했다면은 지금 아마 그래서 그 의사를 번복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에는 이미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 질문에는 답을 하면서 국회 측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미 그러면은 이 증인은 일방에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헌법재판관들이 그 부분을 아주 유심히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러면은 답변을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또 근데 네. 이 이제 김영현이 거의 오늘 보니까요. 윤 대통령 거의 대변인 비슷한 발언만 쏟아냈어요. 자신은 민주당사에도 병력을 투입시키자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걸 중지시켰다. 네. 명령 내린 것까지도 대통령이 중지시켰다. 그리고 뭐 그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유혈 사태가 나면 안 되니까 뭐 실탄도 뭐 못 가져가게 했다. 뭐 이런 병력도 식인데 최소화했다. 병력도 최소화하고 근데 이 보니까요. 근데 이 검찰에서 김영현이 조사받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포고령 관련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엄청난 법 공부, 원래 법률가지만 이거 준비하느라고 계엄 관련 법 공부를 엄청나게 했다. 계엄 요건도 확인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 네.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계엄 법령을 다 찾아봤기 때문에 자기는 법리적인 검토는 다 됐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12월 1일에 계엄 이틀 전이죠. 포고령 초안을 보고를 했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찾아본 다음에 국회의 폐악질이 이 정도면 사법행정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으니까 이건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까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고령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것도 이제 오늘 또 진술이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자, 조금 전 저희 뭐 방송할 때 이 사렌 울린 거는 이 건물에서 조금 시범 연습한다고 울린 거고 저희들이 일부러 울린 건 아닙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조금 전에 지호님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제 포고령 이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그 이 최대행한테 줬던 쪽지 문제. 그다음에 이제 포고령 문제잖아요. 이 포고령이 결국 문제가 되는 이유는 포고령 1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위법적이다. 이런 지적이지 않습니까? 이 포고령 1번 같은 경우는 국회 쪽은 사실은 이 비상계엄을 내리더라도 통제할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
근데 그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옛날 거 뺏기다가 보니까 됐다. 근데 오늘 증언에서는 본인이 11.6대 거를 이제 보고 본인 관저에서 만들었다. 근데 이제 지금 좀 전에 우리 지원님이 소개해줬던 검찰 진술에서는 본인이 가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 부분 관련해서 법적인 공부가 다 돼 있더라. 굉장히 빠삭하게 돼 있더라.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그 김용현이가 만들었는데 그거 뭐 보고 뺏겨갖고 잘못 뺏겼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의견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쟁점 하나만 짚으면요. 이 개헌포고령 1호를 누가 초안을 만들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느냐,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안 상태에서 승인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양쪽의 주장에서 별로 이렇게 서로 어긋나지 않는 포인트가 하나 뭐가 있냐면은 네. 김영현 전 장관은 어쨌든 개헌포고령을 뭐 초안을 작성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윤 대통령이 통행금지에 관한 부분은 국민 불편을 주니까 빼라고 해서 뺐다. 그렇죠. 이건 지금 양쪽이 주장이 별로 엇갈리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그 국회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개헌포고령에 대해서 어쨌든 윤 대통령이 그 초안을 읽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정을 한 상태에서 통행금지 부분은 빼라고 했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서의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좀 위법한 또 위헌적인 지금 헌법에 그 부분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개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규정이 돼 있고 지금 이제 국무회의에 대한 이제 구성 권한, 이 법적인 심의를 거쳤냐 안 거쳤냐. 이 국무회의는 개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덕수 대행이 당시에 국회에 나와서 총리가 뭔 이야기를 했냐면 그거 뭐 안건도 없었고 이게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됐고 실제로 부서도 안 했다. 부서라는 거는 이제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서류로서 이제 그 사인을 해야 됩니다. 참석자들이. 그리고 이제 11명이 남길 때까지 이제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지금 오늘 김영현 장관도 1시간 반 정도 진행됐다는 게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그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오는 시간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뭔가 서류가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가 서류 요청하고 행정안전부가 그 관리하잖아요. 네. 그쪽에서도 답변 온 거는 서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거는 행안부에서 작성해서 행안부에서 보관을 합니다. 김영현 측은요. 좀 일찍 온 국무위원의 경우 1시간 반 이상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중소기업부 장관이 왔을 때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해갖고 국무회의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때 비로소 된 거예요. 그 전에 된 거는 정식 국무회의라기보다는 그냥 간담회 비슷한 거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이 비상계엄의 요건 그러니까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아까 김영현은 검찰 진술에서 대통령께서 계엄에 관한 법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갖고 이건 계엄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한덕수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분명하게 한마디 한 게 네. 비상계엄은 실체적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실체적으로도 또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데 절차적인 거에서 아까 부서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헌법에 보면 항상 부서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또 하나는 말이죠. 이게 있더라고요. 비상계엄을요.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 건의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 두 장관의 경우는. 근데 직방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맞아요.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는 너한테 건의한 적 없습니다. 네, 들은 적 없다. 그러니까 근데 김용현은 보고했다. 그 이런 거죠. 그 지금. 부분이 이제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금 진술이 현재 최상목 대행 한덕수 총리 측 주장하고 지금 윤 대통령과 김영현 주장하고 굉장히 지금 대립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기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목전에 있거나 네. 또는 이미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쪽에는 지금 관여되어 있지 않고 네. 뭐랄까 그 계엄 선포에도 반대하고 그랬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외교부 장관 등등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고 어느 쪽이 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도 같이 놓고 판단을 해보면 좋겠죠. 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게 뭐 누구를 편들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안 자체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팩트를 중심으로 바라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을 옹호해야 된다. 뭐 좌파라고 해서 무조건 뭐 비판해야 된다.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게 우파 좌파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중립적 객관적으로 저희 바라보기 위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 입장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 이거는 어떤 좌파라고 해서 다르게 보고 우파라고 다르게 보고 그럴 사안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규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대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뭐 우파라고 해서 뭐 대통령 잘했다 최고다 이렇게 하면 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뭐 다들 보면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다들 박수 받고 막 조회수 하고 하던데 저희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뭐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결과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뭐 다른 이유를 대겠어요?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를 좀 더 우리가 정밀하고 세밀하게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건데 자 이게 보면 이제 네.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도 이런 본인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모를 리는 없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대통령이 뭐 정말 뭐 소위 뭐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나요? 전혀 뭐 이 본인이 하는 이야기를 진짜 진실로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이 사안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김용현과 이경희는 필사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다르게 할까? 그리고 불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아 이건 몰랐다 이거 잘못 뺏겼다. 네. 계속 이제 그런 어제 우리 그 변호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박상수 변호사 이야기 이게 대통령이 이제 법적 싸움을 벌이는 것 같다. 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이게 all one nothing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내란죄 거기서 지금 우리가 이 핵심적으로 짚은 몇 가지 있잖아요. 포고령 1호에 왜 국회와 심지어 지방의회까지 모든 정치활동 금지를 내렸는가. 이게 헌법 위반이고 개헌법 위반이에요. 네.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라는 단어가 도대체 왜 튀어나오는가. 국회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왜 완전 차단하라고 했느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변명을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18일에 1월 18일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때 차은경 판사가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근데 그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그걸 제가 썼는지 김영현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작성을 아까 1, 2, 3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 누가 작성했는지 가물가물한데 최상목에게 건네주지 않았다는 거 왜 그렇게 확실하게 기억을 하죠?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에 쭉 이어지는 건데 일정 부분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떤 부분은 확실하게 내가 최상목한테 쪽지 준 적 없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차은경 판사가 한 번 더 물어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면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있어요. 네, 맞아요. 서부지법에서. 그러면 비상입법기구라는 걸 생각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뭐 포고령 이것도 계엄의 형식 그 외양을 갖추기 위해서 한 거지 실제 집행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거랑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는 또 갑자기 무슨 헌법 76조 계엄 관련된 건 77조인데 76조에서 뭐 얘기를 또 추출해갖고 뭘 갖다 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대응 전략이 치밀해야지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논리 정합적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가 못한 상태예요. 그때 따라서 계속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네.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그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 네. 그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쪽지에 대해서
그 나중에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랬나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했고 그렇지. 누군가가 그래야겠죠. 줬다 이렇게 예, 굉장히 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실무자가 얘기를 줬다. 했잖아요. 예, 그 부분도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변호사들이 사건을 대리를 할 때 내 의뢰인 즉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가 혹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인가 이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파악하면 딱 입장을 정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3차 변론 기일 때 윤 대통령이 처음 출석을 했을 때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질문한다. 질문하겠다고 하니까 그 옆에 이제 차기환 변호사가 앉아 있어요. 네. 윤 대통령 옆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절차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질문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를 비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번 기일 때 그런 것 고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 대통령도 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겠다라고 하니까 문답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역시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지금 대통령이 직접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뉘앙스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감독님 좀 전에 그 속보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김영현 장관이 이제 그 질문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본인이 아까 우리 송 변호사 이야기했듯이 이 국회 측에 지금 응하지 않으면 불리하다고 아마 판단했는지. 자, 대통령은 의원 아닌 요원을 빼라고 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곽종근 그 저 특전사 사령관인가요? 네. 한테 야 안에 있는 인원들 다 저 끌어내 빼내 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랬죠. 그때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지금 다 끄잡아내라는 거였구나. 네. 그렇게 국회에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용현은 대통령이 의원 아닌 요원을 빼라고 한 것이다. 아니 의원 아닌 요원이라는 게 요원이 뭐죠? 네. 요원을 누구를 가리키는 글쎄 그 겁니까? 요원이 저게 군인인지 아니면 네. 요원이 저게 뭐 국회 뭐 실무자인지. 아니 그 뭐 국회 그 실무자인데 그걸 뭐 어떻게 아니 빼내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전화가 와서 네.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 전제가 앞에 있죠.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 문짝을 부수더라도 총을 쏴서라도 도끼를 뭐 해서라도 도끼로 문을 뽀개더라도 끄집어내라 그랬어요. 4명이 일조가 돼서. 네, 4인 1조가 돼서. 근데 의원이 그 끄집어내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요원은 도대체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요원은 그 보통 국회 본회의장에 가면 그 의사 진행을 돕기 위한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 있는 사무처 요원들이 거기 쫙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들만 빼내면은 뭐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가요? 저기 뭐 국회 본회의장에 이미 무슨 특수 요원, 스페셜 에이전트 네. 이런 사람들이 이미 들어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답변이 나오면은 나 저는 참 아마 미치겠네. 그 자리에서 물어볼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그때 본회의장에 어떤 요원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뭐 정보 요원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요원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바로 물어볼 건데 뭐라고 답을 했는지가 대단히 궁금하네요. 비밀 요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참 이게 좀 솔직히 제가 볼 땐 좀 궁색해 보입니다. 이게 뭐 그 맥락을 보면 아니 그러면 그 엄중한 상황에서 아니 그러면 이 곽종근이가 저 잘못 대통령 지시 알아듣고 딴 사람 빼라는 건데 국회의원 빼라는 걸 알아들어갖고 그 도끼 들고 그냥 문짝 찍고 그다음에 저 4인 1조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뭐 장난입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김영현은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노상원에게 당시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있죠. 노상원과 문상호에게 문상호는 현 정보사령관이고 네. 부정선거 자료 수집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과 문상호. 근데 노상원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노상원이야 저기 안산 보살아니에요. 안산 보살아 때 부정선거 자료 수집 지시. 야, 그러니까 민간인이 어떻게 해서 부정선거 자료 수집 지시를 하나요? 그러니까 노상원이 결국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구 빵망이하고 망치하고 또 뭐 있었죠? 네,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하고 이게 얼굴 가리는 복면하고 뭐하고 그다음에 저기 누구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하고 내가 직접 신문을 하겠다. 네. 족치면 다 불게 돼 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글쎄요. 참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정선거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하는 건지 그런 진술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죄송합니다. 이
아마 이제 오전에 2시부터는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질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본인이 국회 측 진술은 질문을 받지 않겠다 했다가 아까 송변호사 이야기했듯이 정회를 했는데 아마 이제 당신이 그 질문 안 받으면 앞부분 다 무효된다라고 하니까 아마 질문을 다시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사정으로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속보가 하나 더 나왔네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정치인 대법원장 법조인 명단을 전달했다. 아, 그 명단을 전달한 것 자체는 지금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포고령 우려가 있는. 우려가 있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정치인 그다음에 저 대법원장은 이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법조인 명단을 전달했다. 그건 결국 근데- 뭐 체포의 채자도 아니냐고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저게 정말 또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기 화요일 날 헌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포고령을 실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그 뭐 이제 의미-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 외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그걸 진짜 실행하려고 한 게 아니다. 네. 그렇게 그 발언을 했잖아요. 음. 근데 지금 김영현 얘기는 달라요. 지금 정치인 대법원장 법조인 그러니까 그때 지금 그 방첩사령관 여인영에게 한동훈, 우원식, 이재명 포함해서 14명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긴박해지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그 3명 앞에 3명은 반드시 잡아라.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 없다. 왜? 그 포고령이라는 건 만들기를 했지만 실제 집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계엄의 그 형식적 외양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근데 그 대통령 진술과 지금 모순되는 얘기를 했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저는 주목되는 단어가 바로 우려입니다. 어떻게 알죠? 너 포고령 위반할 것 같아. 신지호 너 위반할 것 같아. 그 황우려 전 비대위원장은 잘 압니다. 황우현은 반드시 잡히겠네요. 네.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 계엄 포고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 1호부터가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포고령에 대해서 위헌 위법이라고 지적을 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끔 할 것 같은 정치인의 명단을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계엄의 밤 때 가장 먼저 위헌 위법하다고 선언을 하고 국회로 달려갔던 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든가 뭐 그밖에 뭐 주요 정치인들의 명단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저것은 김용현 전 장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윤 대통령에게 전혀 유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거의 궁예네요, 궁예. 그러니까 관심법으로 너 우려스러워, 너 잡어, 너 우려스러워, 잡어, 뭐 이런 건데 참 기가 막힙니다, 참. 야 이게 참- 근데 포고령 위반 우려면은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포고령 1호가 모든 정치활동 금지인데 그때 그러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이거를 표결하기 위해서 국회로 모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포고령 1호 위반 아니에요? 네. 그 우려고 뭐가 할 것 없죠. 국회로 모여서 뭐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다 포고령 1호 위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참 이 진술이 보면 이 노상원하고 접촉을 했고 그렇게 지금 국회 쪽 신문에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추가적인 내용들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